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46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146회 유쾌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또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봐야겠지요. 입춘이 지나서 그런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봄도 곧 와야 될 텐데 참 큰일이에요. 봄이 왔네요. 디딜덤 봄봄 좋습니다. 뭐요? 뭘 벚꽃? 아니, 봄이 오면 벚꽃 연금. 벚꽃 칼 들고 춤추는 거 안 감독님이시지요. 좋습니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및 근황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즐겁게 살고 있고요. 나이를 먹었어요. 이 피로감이 말도 못하네요. 예, 전부 다 제가 들어가면 원래 말을 못해요. 예, 말도 안 되니까 망아지죠. 예, 그래서 최근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냐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크서클이라도 많아가지고. 예. 팬된 예,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뭐냐면은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슬픈 게 아닌데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장혜진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뭔 얘기를 듣다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물. 장혜진 씨인가? 예, 네, 장혜진 씨. 기생충? 네, 그분. 아, 네. 김숙 씨 친구죠. 아 그래요? 네, 같은 회사에 있고, 네, 그 안 유명할 때부터 제가 그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굴곡이 있어요 그분 인생에도. 밀양에 나오셨어요. 네, 나오고 연기 관도 썼고. 아, 그러니까 한예종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때려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게 결혼하고 지방 내려가서 그 마트에서 판매 투포 안 던지다가 아니야 그래서 성강호를 만나서 피자 박스를 접다가 반지하에서 예. 그러다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뭐 라디오스타 보셨으면 아실 텐데 박하사탕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나서 귀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와서 오디션 보는데 이창동 감독 거를 다시 밀양을. 그랬더니 그때 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이창동이 깜짝 놀라면서 무조건 써야겠다고. 그래서 밀양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귀한 게 이제 우리들에서 네. 다시 주목받고 그쵸. 지금 위치까지 다시 오셨죠. 우리들은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장혜진 씨의 근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혜진 씨는 그 옛날 그 노래 네. 가수 있었잖아요. 그쵸. 너무 노래 잘했었는데. 그 깡통 기획이라고 캔. 그 회사 그 대표랑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셨죠. 그렇군요. 예. 아름다운 날, 되게 좋은 노래가 많았는데 1980 몇 년 1994년 어느 쯤가 그거 다 틀렸네요. 80년대 제가 한참 좋아했고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코러스 그룹을 만드신 분이에요. 장혜진 씨가. Break Away. 예, 그리고 보컬 디렉터라는 직업을 거의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앨범에서 가수 노래를 가르친다고 이 개념을 만드신 분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교단에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혜진 씨의 근황. 가수 장혜진과 배우 장혜진 씨 근황을 제가 동명이인을 네. 다 다루는 시간. 우리 종영된 연예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포배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와 육아에 관심 많은 앙팡패입니다. 영유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사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수혜감 아니 느껴지네요. 진짜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반에 듣겠어요. 아이고, 저희 얼굴 모르니까 그러니까. 뻥쳐요 30대라고. 그래요. 아니 어느 날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드라이브 마이크 한데 이거. 엄청 시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며칠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점점 심해져서 안 되겠다. 거기 그래서 바풀 붙어 있어. 근데 우리 또 막 누구 따라와?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파풀 묻어 있었어. 아니 검색을 막 해봤는데 네. 막 뇌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건강 그래서 안과에 갔다 왔어. 일단 안과에 가보라 그래서 안과에 갔는데 여기 뭐가 붙었는데? 약간 그런 거야. 약간 그런 거야. 스크래치가요. 아니 눈을 건조하시네. 아니 눈썹이 이렇게 돼 있고. 눈이 많이 건조하다고 안구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났다고. 아, 근데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궁금했어. 안약이랑 몇 가지 이렇게 처방을 받고 꾸준히 넣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드라이브 마이카에 정확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요? 운전하다가 왼쪽 눈이 거기서는 약간 눈 뭐였지? 그거였었는데 백내장? 백내장 뭐 이런 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안 보이니까 엄청 겁나더라고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별의별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가. 주사 맞을까봐.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에서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왜 그러죠? 했더니 트렁크를 열어서 볼링공을 꺼내드래요. 세상에 다 이유가 있다. 네,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다 있는 법이지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감독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 감독입니다. 이름이 없는 감독이에요. unknown director. 자 우선 안 감독님 퀴즈 하기로 안 했었어요? 퀴즈. 저번 방송 때 뭐 머니 네. 볼 때 네. 하기로 했다가 깜빡했다고. 네, 그래서- 깜빡하시죠? 네, 한참 그럴 나이에요. 네. 깜찍하죠 제가. 예.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서 되게 궁금했던 게 맨 처음에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바리에이션을 좀 한 건데 네. 만약에 신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네. 여러분 단장이에요 단장. 예. 그 필리핀치예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나말로. 네? 한 번 우승할 기회를 주겠다. 승리할 기회를. 첫 번째가 20연승하는 게임을 승리하는 거. 다른 하나는 월드 시리즈 7차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고르실 거예요? 근데 월드 시리즈 3차전까지 무조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쵸, 거기에 그쵸. 가면 이기게 해줄게. 이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맨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가 되잖아요. 월드 시리즈. 하나는 20연승을 이루는. 20연승 기록을 세울 거냐 우승할 거냐 네.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좋냐. 저는 우승. 우승. 어쩔 수 없어요. 월드 시리즈. 예, 오케이. 우승이에요. 저는. 랑팡 이게 팬님은? 지금 생각해봤는데 저는 20연승. 왜냐면 우승은 물론 20연승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기회 비율로 봤을 때 20연승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월드 시리즈보다.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퍼펙트 게임 아시죠? 네. 진루를 한 번도 안 시키고 이기는 겁니다. 투수가 9회까지. 그거 거의 투수 몇 대 인생에서 빵. 아니야 그냥 아예 한 명도 못 누구- 나가. 투수가 되게 잘한 거구나. 엄청 게다가 9회를 완투하는 거잖아요. 영화가 있었죠 한국에. 아마 있었는데 선동열이랑 최동원 네, 씨 네. 소태로 나는 조승우랑 양동. 그것도 싫어하죠. 네. 근데 실제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의 9회 말까지 해가지고 퍼펙트 게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오심을 해가지고 맨만 진루한 거야 포볼로.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사과했어요. 오심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경기에서 만나서 심판이 막 펑펑 우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 투수가 위로해주더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 장면이 난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 왜냐면 위로해주면서 등 두들길 때 손바닥에 분필을 묻혔었어요. 앞종을 아니 이게 붙여. 그래서 아픈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20연승은 명예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있다면은 월드 시리즈 선택하는 거는 부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MBTI인가요? 아니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그리고 네. 아마 이 단장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은 이 단장은 뭘 선택했을까? 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필립이는 우승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왜냐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 스포츠랑 영화랑 이랑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막 억지로 예를 들면 뭐 아카데미에 20회 연속 후보에 올랐다. 이거랑 한 번 올라갔는데 그냥 수상을 했다.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등치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옛날에 그 일본의 제일 유명했던 거장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사실 일본에서도 거장이었고
그 세계적 거장이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이 다 스승으로 모시는 그렇죠, 최고의 그렇죠. 감독이었고 일본 영화사에서도 가장 훌륭한 감독 중 한 명인데 흥행도 막 하고 영화들도 다들 평가가 좋았어. 근데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7인의 사무라이인지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라쇼몽인가 뭔가로 칸인가 오스카에서 하여튼 상을 탔을 때 워낙 유명한 거장이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상 탄 느낌이 어땠냐 하는데 의외로 구르자와키를 뭐랬냐면 자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대. 뭐가 힘드냐면 다들 인정을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 상을 받는 순간 아 그래도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영화를 몇 편을 더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준다라는 어떤 변곡점이나 자기 중간 점검해주는 그 완성체로서 그 상패를 갖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는 약간 그 우승이랑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떤 뭔가 점 하나 딱 찍어주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승은 그 지금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21승하면 잊혀질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안전한 느낌으로 트로피를 아마 골랐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MBTI. 근데 난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21승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기록이에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누군가. 못 깬다고 보고 아, 신기하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딸내미가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그 나이에 딸이었다면 아빠한테 아빠 20연승을 선택해라고 했겠지만 20살 넘어서 사과했을 것 같아요. 월드 시리즈 우승했어야지 이게. 그래서 그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였다. 네. 근데 그냥 뭐 답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야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바방님은 뭘로 고르시는 난 또 거예요? 선물 주는 줄 전 알았어. 월드 시리즈.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벌칙 말고요. 걸렸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 영화가 되게 많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영화였어서 2회차에 걸쳐서 한번 네, 예. 좋은 영화 좋습니다. 알았지? 좋습니다. 아, 예.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 4점을 줬지요. 아, 이거 훌륭한 점수죠. 4점이면. 네. 박병식은 다크나이트가 3.5예요. 좋습니다. 다 컸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뭐 저는 이제 근황은 하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풀을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코너 제목은 야!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가면 안 되냐! 뒷광고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광고는 못 받았지만 대놓고 이거 그냥 그 많이 그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쓰는 수거로 야,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뭐 우리 집에서 그냥 뭐 어울리고 갈래 뭐 이런 좋은 표현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에 사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오버 더 탑 OTT들이 인기가 많은데 요거를 저희들이 한 프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매주 보면서 제가 좀 괜찮았었던 어떤 제가 본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좀 소개도 시켜주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걸 하나의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좋네요. 예. 이거 뭐 우리 뭐 넷플릭스 제작 지원 안 하나? 저는 넷플릭스 응원합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많으니까 하고 사실 좀 오해와 루머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넷플릭스 가격을 너무 올렸다고 막 올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한국에 런칭하고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딱 뭐 어느 나라는 내리던데 우리는 올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비례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이번에는 그 근래 우선은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에서 괜찮았던 작품이랑 그 본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았습니다. Now Our School. 영어 제목은 다른 것 같았는데 네. 아무튼 근데 그 우선은 지금 뭐 전 세계 1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최초 아니면 전 세계 최초인 것 같기도 하고 하이틴물이고 학교 안에서 좀비들이 튀어나와서 막 설쳐대는 좀비물이에요. 우선은 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12부작입니다. 1시간 정도씩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비물은 옛날부터 어떤 풍자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좀비는 항상 장르였고 좀비는 거들 뿐이지 잘 만든 좀비 영화들은
항상 보면 어떤 시대 풍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나 학원 청소년 문제들에 대해서 잘 좀 언급을 하면서 좀비를 소재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비물의 사실 근원적인 공포는 어느 순간부터 28일 후란 영화부터 이제 좀비가 뛰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좀비물은 뛰지 않았고 네. 조지 에이 로메로의 이제 새벽의 저주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기본적으로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에 공포거든요.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모르는 사람이 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 애인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시체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이게 죽음 자체도 상실인데 그 이후에 살아난 것도 두려움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두려움이다라는 요 장치에 대해서 잘 활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좀비물로서 사람들이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한국이 좀비물 강국이라고 한국 좀비 영화 몇 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사람들이 또 좀비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좀비물 뭐 부산행, 킹덤 이거 그리고 나서 안 유명한 영화로는 뭐 최근에 이번에 얼마 전에 개봉한 효자라는 영화랑 그리고 정재영 씨 나왔던 B급 좀비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뭐 이런 영화 있는데 사실 뭐 시체가 돌아왔다가 뭐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한국에 사실 그 좀비물이 많지도 않고 열 손가락 안에 꼽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이제 부산행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좀비물을 잘 만든 역사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서 10편도 안 만들었는데 안 나왔는데 그거 갖고 또 좀비물이냐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고 벌써? 라는 게 좀 웃기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왜 좋아하는지 충분히 알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완벽한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좀비 활용한 거나 학교 여기저기 공간에서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지적으로 맞서 싸우는 점점 등을 좀 높게 평가를 하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좀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은 썸즈업. 예, 그렇고요. 반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그 어떤 거를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안 좋은 작품이다, 뭐 그 어떤 선입견이 있는 작품이든 누가 봐도 졸작인 작품이든 뭐 우베볼 감독이 만든 영화가 되더라도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공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 좀비 지겨워. 뭐가 지겨워?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쉽게 우리나라 너무 좀비물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는 만큼 거기다가 맞는 말 같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다룬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설광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역사 왜곡. 뭐 JTBC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루머나 이거 팩트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지금 12부작인데 가장 큰 문제는 한 화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16부작입니다 총. 근데 그러면 그 러닝 타임을 따져도 이게 그 몰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이런 건 사실 그게 사람들이 또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니 왜 이렇게 기냐 12부작으로 했냐 뭐 6부작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한 번에 몰아보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드라마처럼 드라마 호흡으로 만들어 놓고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이어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1교시, 2교시 이렇게 맞으면 야자. 12교시면은 2부인가? 근데 요즘 사실 2부로만 쓰나? 안 쓰지요. 네. 아무튼 좀 그런 개념인데 영화랑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넷플릭스는 한 번에 8부작 이게 동시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매주 하는 방송을 끝난 다음에 몰아서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그런 취향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끝 보고 싶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냐고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설광화는 그러기엔 너무 길고 한 편 한 편이 그리고 사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제 평가입니다. 그 민주화 운동이나 그 시기에 간첩이 나온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7편까지 제가 봤어요. 보면서 느낀 건 어떤 의도가 있거나 연출에 역사 왜곡이나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영화가 약간 팀버튼 톤의 판타지로 해서 한국의 남북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만들려고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되게 과장돼 있고 비현실적인 톤으로 연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한데 확실한 건 이걸 보는 사람이 1, 2화를 특히 볼 때 어떤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간과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라는 걸 캐치를 못한 건 제작진 실수인 건 확실하다. 근데 이거를 뭐 중국의 자본으로 어떤 안 좋은 역사 왜곡을 의도로 만든 건 절대 제가 보기엔 그런 작품으로는 볼 때 보이지가 않고 그런 톤으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좀 판타지적인 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은 피할 수 있는데 사실 드라마의 개연성이나 작품 전체의 만듦새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못 만든 작품의 판타지 한국 근현대사 어떤 역사 안에 놓인 판타지물인데 오해를 할 요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롯이 보고 곡해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지 않고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직접 봤는데 하여튼 의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저도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강한 우선 비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참 지금 우리 학교는 보면 외국에서는 이제 콜럼바인 사태라고 학교 안에서 총기 사건 그게 오늘 다루는 작품에도 이제 언급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에 있었던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여기에도 그 어린애들이 죽어가는데 공권력이나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고 얘네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어른들 얘기 듣자 아니자로 싸우고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가족을 계속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기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제 넷플릭스 작품 지금 우리 학교는 추천을 하고 설강하는 완전 비추를 하면서 오늘 첫 시작했던 프로는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호하면 안 되냐? 였습니다. 제목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제목이 제가 급조한 건데 잠깐 좀 헷갈리네요. 주어가 좀 헷갈리네요. 다음 방송 들으세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OTT 컨텐츠에 대한 거다 이렇게 조금씩 소개를 해주고 추천이나 비추를 본 걸 갖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 설광아 그 제 추측인데 왜 JTBC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리해서 방송을 했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주변에 들린 얘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TV 방송 안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나가도 되잖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 부호를 찍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때 캐치한 게 있어요. 뭐냐면 JTBC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좋은 방송도 그렇고 JTBC는 디즈니 플러스랑 완전 협업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게 제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웨이브는 KBS, MBC, SBS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K 컨텐츠만 얘기하자면 하고 티빙에서는 TVN이랑 OCN을 하고 있어요. 요 방송사를 빼면 지금 드라마를 만드는 데 회사 중에 제일 괜찮은데 JTBC 하나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JTBC가 개인 그 OTT 플랫폼을 만들 여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독점으로 한국 콘텐츠를 가질 수 있고 그 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JTBC니까 사실 저는 JTBC가 지금 TVN 다음으로 드라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하고 얘네하고는 거의 맨투맨으로 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쪽과의 거래에 대해서 함부로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부부의 세계나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이 디즈니 플러스에만 거의 독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둘이 이제 협력 관계로 계속 나아갈 걸 생각했을 때는 설강아가 첫 그 꼭지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음으로 나오는 컨텐츠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랑 JTBC랑은 거의 한 몸인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약간 이슈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우 문제도 있었고. 자막도 있고. 네, 왜냐하면 성우를 참 근데 저는 그건 많이 동의 못 하겠는데 성우의 이 캐스팅에 관련돼서 성우 협회랑 조율을 해야 된대요. 나 근데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협회를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개별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유명한 성우면은 예를 들면은 점오를 더 줘가지고 영입한다든가 이런 이제 비공개를 금액을 비공개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우를 빼간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더빙판에 많이 쓰니까. 근데 그렇게 접촉하는 게 분명히 합당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 협회 통해서 성우를 섭외해야 되지?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슈가 어떤 룰이 있었겠지요. 한국 내부에. 근데 이거죠. 고용 이게 프리랜서인데 굳이 맞아. 협회에서. 프리랜서인데 왜 협회에서 고용을 건드리는 거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사람만 쓰게 되면 또 이게 불평등이 생기니까 양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네. 아마 제가 보기엔 디즈니 플러스의 최고 장점은 웬만한 건 다 더빙이 다 돼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도 네. 옛날 것도 그렇고 막 엑스맨 이런 것들도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도. 근데 워낙 많은 한국이 이제 1년 2년 정도 늦게 런칭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는 자막이랑 그냥 더빙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조하거나 뭔가 놓친 것들이 분명 너무 방대한 양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 디테일한 디즈니인데 너무 많은 걸 좀 놓치고 간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살짝 우리 이 감독님 콘텐츠에 발 얹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오늘 간단- 본편 제목이 뭐죠, 앙팡팬님? 페이퍼맨 그리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따따따따따따따따 SOS죠. 네, 유나짱. 똑똑 스토리 왔어요. 미역밥. 이상해. 평범한 하루 역의 남자가 서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한 여인.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 하지만 이내 기다리던 기차를 타고 가버리는 여자.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하던 곳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발견하는 그 종이 비행기를 접어 그녀에게 던지는데. 점점점. 우선 첫 번째 작품 오늘 두 편 다룰 건데 한 편씩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페이퍼맨 종이인간 좋네요. 엄마는 보라인간, 이건 종이인간. 좋습니다. 우선은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안 감독님. 저는 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 노래 가사예요? 임재범의 비상이요. 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이건 줄 알았는데. 김현식의 사랑 그것은 좋습니다. 네. 앙팡팬님 뭔가요? 네. 운명을 믿으세요? 그럼 지금 종이 비행기를 접으세요. 입니다. 그거 어떻스러워? 접으세요. 뭘 여기 아니, 일단- 입술을 묻은 그 종류가 있어야지. 접어볼라니까. 저바빌랑 게임. 일단 추파를 던져보라는 슈파 춥스 저바빌랑 게임. 아따 거시 기어불고만. 건달령 와요? 종이 비행기 그냥 맞박을 틀어버려 그냥 확 접어볼라니까. 종이 비행기 맞박을 틀어. 좋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평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가겠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사랑을 싣고. 비행기 타고 가요. 요구르트. 좋습니다. 제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좋습니다. 자, 침이 자꾸 고이네요. 사랑 얘기를 하려니까. 춥춥스라. 좋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작품 우선은 그러면 또 이제 가야지요.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전설의 교양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려는 장면 페이퍼맨 종이인간. 황광희 씨 아닙니다. 예. 네, 뭐라고요? 종이인간 황광희 씨 아닙니다. 있습니다. 2012년 작품이고요. 사실 디즈니에서 나온 거고 감독은 존 카스입니다. KAHRS예요. 그 카스 아니에요. 예. 사실 이거 말고 그 디즈니 단편만 몇 개를 찍은 분이라
사실 독립된 장편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장편은 인크레더블이랑 라푼젤,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작품의 디즈니 팀에서 있었고 그 디즈니 팀의 뭐 수석 뭐 작가 뭐 그런 거겠지요. 화가 애니메이터인 것 같은데 단편만 몇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페이퍼맨은 2012년에 오스카에서 베스트 숏 필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후보에 올라갔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요거 말고는 감독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사실 음악 감독이 조금 중요한데 그건 이따 DDR 시간에 들으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교양 없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단편이라 정보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보가 너무 없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오늘은 그 앙팡팬님 계속 집에서 가족들이랑 영화 보기도 힘들고 몰래 숨어서 영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보는 걸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편하게 보라고 부담 없이 보라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러닝 타임이 이게 6분인가 8분인가 그렇습니다. 예,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이게 메이킹 필름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건 더 몇 분짜리예요? 훨씬 이거보다 길겠죠? 길어요. 우리도 그래요. 8분짜리 보고 네. 30분 얘기하는 그쵸. 방송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기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보통 애니메이션은 이어지게 그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여기랑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정해주면은 중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게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겁나 애니메이션. 편하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이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 만드는 건 어렵겠는데 만들어 놓으면 편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성의 수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저 여자 있는 쪽에 창문에 비행기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이 손을 뒤로 제낀 손이랑 보낸 손을 그린 다음에 이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손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근데 이거를 처음 적용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프로그램이 네, 세우는 거예요? 동선을 예측해서 이게 그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와 이거는 되게 근데 그게 또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예. 이게 이제 저는 인위적일 수도 있죠. 포토샵 같은 경우가 발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배경을 지우려면은 내가 일일이 눕기를 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화면을 분석해가지고 얘는 배경이야 하면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뒤는 지웠는데 왼쪽 어깨가 날아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다큐 네. 메이킹 필름을 보니까 그거를 되게 섬세하게 그리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그 혹성 탈출 얘기하면서 야 앞으로는 CG 연기상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또 딥페이크 기술도 많이 발전됐는데 연기는 딴 사람이 하고 얼굴만 유명 배우 쓴다든가 예. 아니면은 CG가 연기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CG만 딱 그래서 얘는 그래서 사람들 모션까지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게 사진 12장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와 저렇게 된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에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들 빅데이터라는 것은 다수의 대중적인 코드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영화, 우리가 다룬 영화에서 얘기할 때 그 배우만 할 수 있는 연기. 그리고 사실 머니볼에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 반대하는 의견으로 야구는 데이터가 아니다. 사람의 감정, 데드볼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구다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약간 그 얘기한 사람들 약간 꼰대였었는데 꼰.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계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니크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안 돼.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영화가 예술이에요. 근데 영화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해요. 저는 두 개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같은 영화가 있고 예술 같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영화라는 단어로 담기에는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예술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셀 애니메이션도 그랬고, 근데 이걸 데이터로 예측해서 그린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이건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작품이 그런 사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음악들이 그런 경우 훨씬 많잖아요. 그 예.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해서 AI가 작곡한 노래들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실제로 있고 나오기도 했고요. AI가 쓴 문학 작품도 나왔고 예. 영과 일로 쓴 하여튼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미 현실에 가깝고 사실 지금 샘플링이나 그러니까 음악 작곡하는 방식들도 옛날에 막 가내수공업이 막 음계를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어떤 그 루틴이나 그냥 활용해서 하는 방식도 기술이 진짜 점점.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섹스피어의 깜짝이야. 그 글이나 문체를 AI가 인식해서 새로운 작품을 써내면 이건 섹스피어 작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부터. AI 기자는 나왔어요. 기자가 외국에서 기사를 쓰고 AI 그것도 나왔죠 그분도 넘어갔어. 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가 이미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밴드 이너 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30년도 전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은 그 안에다 코드를 집어넣잖아요. 예. 그리고 장르를 선택하면 그 장르가 만들어져요. 뭐. 근데 물론 수준은 좀 조악해요. 근데 그 장르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 F, G라는 단순한 코드를 다 집어넣고 재즈 누르면은 재즈 코드로 바뀌어서 나와요. 물론 약간 무식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미 30년에 나왔거든요. 지금 훨씬 세련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Z까지 된다. 그게 확실히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무서운 게 그게 수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기로 5,000년, 서기로 2,000년 동안 그다음 기원전까지 있는데 분명히 음악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감성의 차이라고 봐요. 이건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왜냐 숫자로 따지면은 비트는 128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박자는 음계는 13개가 끝이에요. 도, 도잡, 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곱하기 해서 나누면 경우의 수는 거의 포화가 됐을걸요. 근데도 새로운 곡이 나온다는 건 감성의 차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좋은데 그게 도움을 줄 뿐이지 거들 예. 뿐이다. 예, 거들 아직은 뿐. 기술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기술은 왼손이다. 알파고 이세돌이 있다 우리에게. 40몇 번 수가 이놈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예. 페이퍼맨이라는 작품이고요. 우선은 요거는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했는데 사실 그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오히려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요래서 누군가 좀 추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유명하고 트렌드한 것만 얘기하지 않고 사실 그리고 저 페이퍼맨은 이미 뭐 2010몇 년도에 예전에 저는 유튜브에 이건 공개가 돼 있었기 그죠, 때문에 그죠. 하고 이미 볼 사람은 다 봤고 이게 주먹왕 랄프인가 그 픽사 애니메이션 디즈니는 할 때 그 전에 단편을 보여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공개가 됐었던 거라 극장에서 봤던 분들도 다 봤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실 분들은. 근데도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천을 하는 건데 저는 요거는 보면서 예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8분 안에 어떤 감동이나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보면서 가장 디즈니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화풍도 그 디즈니가 약간 탈 디즈니풍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 트렌드가. 픽사도 그렇고 점점 디즈니 그 전형적인 캐릭터 벗어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옛날 뭔가 디즈니 나올 것 같은 얼굴 스타일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저는 알라딘 잠깐 생각났습니다. 이거 보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보면 그 되게 예쁜 톤, 밝고 긍정적인 것만 가득하고 약간 무성 영화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디즈니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웰메이드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한 편을 이번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갖는 억지성도 좋았어요. 저는. 네, 이거는- 과장성이나 네,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저거는 에이 말한데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TV에서 심야 괴담회라고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 무서운 거. 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도시 미담회라는 걸 만들어서 좋겠다는 게 되게 이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스토리 뻔하죠. 될 놈은 된다. 지하철에 옷이 끼는 바람에 네. 구해준 남자와 사귀었다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웃기고 미담을 되는 거죠. 근데 벗기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억지로 나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보면서 그냥 내 감성에서는 에휴 이러다가 또 그러고요. 맞아.
옛날에 저런 영화들 많았는데 이러면서 그것도 뭔가 그렇고. 좀 한번 빠지게 그 되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앙팡팬님보다 오늘 두 작품 중에 사실 요거는 안 감독님을 위한 좀 추천작이었고. 네. 울지 마. 아까 왜 울어요? 아까 그 기술 있잖아. 페이퍼맨 제작한 게 손 시작이랑 끝을 그리면 중간을 그린다는 네. 거. 요거 보고 이게 만약에 인간의 인생에 적용이 된다면 안 감독님이 지나가는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한테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해서 같이 찍고 혼자 있는 사진을 찍으면 혼자 있는 모습에서 둘이 사귀는 과정까지 인생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어떤 앞뒤가 바뀌면 어떡해? 아니지 오히려 앞뒤가 바뀌어도 좋은 거죠. 아니, 그런가? 아니 오히려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과정은 경험을 하는 거니까. 착하네. 네. 오히려 거꾸로 그 뒤에 내가 머그샷 들고 있는 거야. 3단 콤비인가요? 저 뒤로 갔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좀 편하게 예쁜 미래를 그냥 그려놓으면 알아서 가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잠깐 해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멀티버스를 생각하고 있어. 예. 다른 세상에 나야. 근데 만날 수 없어.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도플갱어처럼. 도플갱어. 근데 그 요거를 안 감독님한테 추천 이유는 이 음악이 그 프리가이에 그대로 쓰였어요. 일정 장면에 네. 사실 뭐 나중에 이제 음악 감독 같은 음악 감독이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프리가이가 디즈니로 폭소가 이제 넘어오면서 한 건데 일부러 이 감성이 나는 장면에 그 음악을 써가지고 그안 감독님이 또 프리가이 보면서 되게 핑크 그쵸, 핑크 했지 않습니까? 네. 핑크 뮬리가 됐었죠. 그쵸. 그거 약간 생태계 네. 교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핑크 뮬리가. 팔로우도 했었고요 그분은. 예, 아, 저분. 예.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사담이긴 한데 이거 보면서 약간 예전에 이제 프로포즈 관련된 이슈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아닌 과거? 아니야 지금 저기 우리 와이프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맞고. 통과 의례처럼 네. 프로포즈를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아. 부담감들이 존재하는데 남자들. 그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107회 방송 라이프 이너테이편 들으시면 됩니다. 훈훈하고 오늘 집에 갈 때 그 딱 종이 비행기를 접고 아내분의 그 립스틱으로 입술을 그려서 던져주세요. 딸아이한테 금방 뺏깁니다. 누구야? 장난해요? 빨리 설거지나 해. 그냥 치킨 사들고 갔어요. 좋네요. 치킨 네. 사랑이지요. 네. 그러면 치킨맨이군요. 치킨 우리나라- 매니아입니다. 네. 예. 페이퍼맨이 아니고 예. 치킨맨이겠군요. 울트라맨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여튼 그 따끈따끈하고 되게 예쁜 사랑 이런 정서잖아요. 사실 요런 정서가 사실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안 나온 지 오래됐고 그죠, 그죠. 나와도 배경이 80년, 90년대 이때로 가야만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근데 디즈니 2012년 뭐 얼마 안 됐는데도 사실 이게 먹히거든요. 이런 그렇죠. 감성은 언제든 통합니다. 우리 순수함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갈수록. 그러니까 기본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어요. 맞아요. 디즈니가 이런 거 참 잘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얘기 미첼 가족과 기계 이거 얘기할 때도 그랬고. 기계 이거 네. 이거 가지고 제목 좀 기계 외워주세요. 이거 디스머신. 네.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도 이제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창작자들이 스스로 검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멈칫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이게 뭐 거의 이게- 8년 넘은 작품이지만 만드는 전 지금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음. 요게 그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우리나라 컨텐츠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잘 된 거 막 분석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확실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이거 뭐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SF 환타지 그리고 어떤 동심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스러워하고 그래서 연기 톤이나 이런 것도 뭐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하긴 다음부터지만 극사실주의 연기가 아니면 저거 연극적이다, 튄다, 과장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작품의 개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SF 장르가 흥행을 못하고 뭐 극단적으로 이게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많지만 스타워즈 시리즈나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것들 흥행을 보면 몇백만, 200만도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환타지 공포물에 대해서도 한국이 취약적인 게 외국은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게 뭐 카이 도박묵시로 카이지나 신의 이름들 보면 거기선 그냥 학교에 나와서 신이 나와서 사람 죽이고 이러면 그냥 그 과정을 즐기거든요. 공포 영화는. 근데 한국은 그래서 쟤 누구야? 그래서 왜 나왔어? 그래서 수사해야 어떻게 돼? 돼요, 수사.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딩에서 완벽한 반전이나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있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는 그냥 게임이 벌어지면 게임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건 굳이 게임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갔다가 현실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차라리 게임으로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넣어요. 사실 이러면 템포감적으로 되게 처지는데 요런 게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거야라는 걸 계속 말을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땐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사실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에서 나오는 SF나 이런 건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잘 못 믿고 개연성 중요시하고 따지고 드는 어떤 이런 섬세한 게 영화 만드는 과정은 힘들게 하는데 결과물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도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에서 나온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애들이 최대한 이럴 법한 어떤 선 안에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개연성을 지키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외국에서는 뭐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거 그냥 없이 퉁치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뭐 월드워 Z처럼 한국의 안산인가 안성에서 화학 공장에서 유출됐다 그냥 이렇게 한 마리 툭 던져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고 이걸 설명을 막 다 일부러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불편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꼭 계속 넣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사실적이긴 한데 SF, 애니메이션 이런 공상과학 같은 걸 만드는 데는 제약으로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좀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쾌감을 느끼는 게 저는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맨 처음 거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조커 얘기도 했었고 좀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난 그 연극적이라는 표현이 도저히 공감이 안 가는 게 이 연극적이야라는 표현이 서툴거나 후지다의 대체 표현 같아요. 꼭 말하는 게. 하고 가장 좀 더 쉽게 과장되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안 맞다, 서툴다라는 왜냐면은 그냥 한 공간에서 만들면 아 연극적이네 이래. 그 다음에 모든 서사가 좀 이러면 아 연극적이네 이러는데 난 그게 긍정적으로 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극적이라는. 뭐 사실 짐 캐리의 초기 작품 같은 것들 보면 그것도 사실 그렇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블 작품들도 그 마술을 쓰는 장면들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유치하거나 과장되거나 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좀비로 대박을 친 건 한 손으로도 꼽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냥 너무 관용적으로 쓴다고 할까? 에이 또 좀비야 이런 것처럼 왜 저런 표현을 함부로 쓰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전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야 우리나라도 다 표절이지 이러는데 야 네가 하는 표절곡을 10개만 대봐. 그럼 못 돼요. 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편러들 덕분에 미리미리 검열을 해서 시나리오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결과론 얘기고 뭔가 좀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늘 얘기하는 게 문화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얘기하는 게 분명 보는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함부로 표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무겁고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한돼 소재들이. 희망적인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말이 야, 현실이 이런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현실 또한 모든 이건데 씨. 하고 이거 약간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평 중에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아, 요거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는 아니 그 뭐 어려운 거긴 하지만 청소년 불가 좀비가 나오는 공포물인데 여기에 나오는 게 수위가 세고 잔인하거나 그리고 약간 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 직접 보시면 저는 수위를 그래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린치를 가하는 수준을 보면 사실 애프터 루시아 봤을 때 저는 현실은 이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한편으론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그 정도로 심하게 이걸 다루진 않는데 그 등장하는 몇몇 캐릭터의 동기부여나 이걸 위해서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좀 이상한 지점은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가장 큰 문제는 왕따를 당하던 피해자가 나중엔 가해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피해자를 옹호해주기보단 피해자들이 악역으로 탈피하는 거에 대해선 어떤 주제의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 오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청불 공포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도 그런 제약을 강요하는 시선은 제가 보면 이건 너무 좀 심각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은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유성 씨가 얘기했잖아요. 맹구 유행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애들이 맹구 따라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전유성 씨가 그거 나이 먹고 따라하면 걔가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러네. 근데 우리 나이 먹고 개인기라고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었나요? 없죠. 난 그래요. 예. 사실 가장 흔한 영화는 공포 영화나 폭력적인 영화 보고 뭐 살인 사건 그 용의자들한테 항상 무슨 영화 최근에 봤냐, 뭐 호스텔 봤다, 뭐 이런 것들에서 공포 영화를 많이 봐서 연쇄살인범 됐다,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 공포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막 뭐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쇄살인범이 되지는 않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될 놈은 공포 영화를 봐도 그렇고 순정 만화를 보고도 거기에서 뭐든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페이퍼맨 보고선 참 이런 영화가 많아져야겠네. 아니 근데 적어도 좋은 그럴 수도 의미로는. 있죠. 평소에 밥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사연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젠장. 이런 거예요. 밥을 먹지 말아야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다면 앙파팬님이 말하는 이러면 건전 화합가요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태훈이 되는데 씨의 시장에 가면 근데 따뜻한 웃음으로 바르르 팔고 근데 사람이 저는 그 뭔가로 그렇게 통제를 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저는 결국엔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만 빠져 있고 자기가 어울리는 무리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면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주체적인 저희 방송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좀 자기가 남들 따라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좀 영화 보는 습관을 기르는 그쵸. 게 인생도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페이퍼맨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참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페이퍼맨 얘기하다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저 사랑 얘기 막 첫사랑 얘기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첫사랑 감독님이 얘기하면 하시지. 극사실주의 첫사랑 얘기 이런 추억 없나요 혹시? 되게 교생도 아니고. 되게 한눈에 반한 누군가 운명적인 이런 거. 근데 전 패스하겠습니다. 왜요? 아니야. 지금 댁에 계신 그분 지금은 아니구나. 한눈에 근데 어떻게 반해 사람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참 아까 무슨 DDR을 안 했네요. DDR 하고 가죠. 해봅시다. 지금 디테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봤는데 크레딧을 없는 거예요. 크레딧이 나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제작했는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랑가 몰라.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또 심지어 페이퍼맨이라는 영화가 한 편이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있다가 그림이 다른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도 다행히 예, 예, 한번 크리스토퍼 백 한번 했었죠. 예, 제가 극찬을 했던 예. 프리가이의 음악 감독이시죠. 예, 프리가이. 예. 우르르르르르. 너무 싸 보이나요? 프리가이. 완벽합니다. 예. 필리핀 후리가이. 예, 72년생 캐나다 출신 90년대부터 활동하셨고 프리가이 음악 감독이십니다. 브링 온 엘레트라 그 마블 족보에 안겨주는 행오버 겨울왕국 완추 타이틀곡은 다른 분이 쓰셨죠. 엣지 오브 투마로우 앤트맨과 와스프 예, 이 음악 감독 하셨고요. 이 작품에서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너무 음악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뢰이 이런 영화면 나올 만한 음악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맞아. 그러니까 안정감도 느껴지고 또 하나가 무성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음악이 다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작업이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걸 참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동작에 그러니까 음악에 사람이 맞출까, 사람의 음악이 맞출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음악에 맞출 수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디즈니 독보적인 기술 입 맞추는 기술 아시죠? 어? 대사 키스? no Say no no no. 뭐 하면은 대사에 맞게 입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쓴 게 인어공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만화 보면 바바바바바바 이런데 아리가또 호자이마스 이러잖아요. 예. 근데 미국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입이 맞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맞춰주는 프레임 수가 예. 그 전에 일본 만화가 10인가 14프레임이고 19. 그리고 일본 미국이 24프레임 네. 이상이었어요. 그때 디즈니가 30프레임까지 맞아요, 썼을 맞아요. 거예요. 미녀와 야수랑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맞추는 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형적인 디즈니스러운 작품에서는
얘네 셀 때부터 맞춰서 그리는 걸 해봤으니까 뭐 맞춰서 설계도 했겠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싶어해요, 안 감독님. 입술이 말라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토퍼 백이라는 음악 감독은 일단은 실력은 뭐 언급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디즈니라는 이 회사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되게 솔직히 약간 수준 높은 음악이 아니었나 이 작품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음악이 제가 보기에는 그 크레딧 프로필들도 그렇고 가장 디즈니스러운 작품에 잘 맞는 작품들만 해왔어요. 그래서 뭐 그 뭐냐 겨울왕국도 그렇고 네. 앤트맨 이런 것도 그렇고 디즈니랑 그 마블 시리즈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번 음악 네. 스타일이 딱 그 스타일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디즈니를 대표하는 음악 감독이 한 명 있어요. 알란 맨켄이라고. 알랑가 몰라.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디즈니 인어공주, 알라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라이온킹 같은 모든 거. 그다음에 뮤지컬 그 뉴스보이라고 있어요. 그 크리스찬 베일 어렸을 때도 나오고 막 옛날 작품인데, 그러니까 우와 이 정도의 그 피터팬도 그렇고 그 모든 음악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대 거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만약 뮤지컬 얘기를 한다면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제 손꼽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알란 맨켄을 더 쳐줘요. 저는 왜냐면 이분은 그 노트담의 꼽추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오프닝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대성당의 시대가 아니 그거는 저기 노트르담의 찾아왔어. 팔이고 아, 이거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오프닝 때 콰지모도가 그 성탑 안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6분짜리 곡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근데 이거 음악만 듣잖아요. 음악만 듣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그 정도로. 와 그래서 최고로 쳐주는데 이분 크리스토퍼 백이라는 분이 그 뒤에는 명맥이 있는 게 아닌가. 송 개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프리가이에서 송 초이스하는 능력부터 그렇고 곡 쓰는 능력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디즈니스러운 거에 딱 맞는 음악 감독인 것 같다. 요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스토리 또 왔어요. 켜는 왜 꽂는 거야? 여기 한 부부가 있다. 왠지 모를 적막함과 슬픔이 둘을 감싸고 있다. 서로에게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기 힘들어 보이는 둘.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현실의 무게는 무엇일까? 예, 소리 잘 들었고요. 네. 또 하려고 했어? 또 왔어요. 공이 안 나. 좋습니다. If anything happens, I love you. 원래 제목은 이제 한국 제목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인데 원래 제목은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당신을 당신을 사랑해요까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뒤를 점점점으로 처리를 했지요. 중간에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은 한 줄 평을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파팬님 먼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질 않길. 네, 좋습니다. 부정형이네요. 부정이 느껴졌어요. 역시 아버지라고 하죠. 알랑가 몰라. 부성. 좋습니다. 이번 제가 다음은 저는 슬픔은 항상 살아남은 자들의 몸. 발음을 좀 절었네요. 좋습니다. 이게 참 남아 있는 사람들만 힘든 거지요. 남았을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감독님은 뭐라고 주시려고 하나요? 저는 한 줄 평은 어두운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입니다. 예. 평소에 맨날 어두우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멘트를 적었네요. 아니 전 자기가 없어서 자기야 사랑인 자기적이네요. 걸 도자기도 자기 없고요. 자 아파페이님이 드립친 거 들었어요? 역시 아이고 센스쟁이. 아비 개그. 얼마 전에 효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그 약간 독립 영화 개념이긴 한데 뭐 배우들 엄청 많이 나오고 어머니 이렇게 무덤에 넣는데 어머니가 다시 좀비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자식들이 어머니 다시 살아로 돌아온 김에 못했던 효도 한번 해보자면서 효도를 하는데 또 엄마가 그 동네에 막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와서 자기들도 다시 젊어지고 막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영화인데 독립 영화인데 뭐 킹메이커나 뭐 해적 사이에서 뭐 그 흥행을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재의 작은 영화들도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영화 또 시작을 해야 되죠. 전설의 교양. 개인가요? 늑대인가요? 코코? 개떼. 네, 좋습니다. 개떼가 반겨준 네. 전설의 교양 시간입니다. 2020년작 러닝타임 13분
If Anything Happens, I Love You. 감독은 두 분인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이것도 윌 맥코맥 앤 마이클 고비어라는 두 분의 작품이고 고비요. 이게 고비인 게 전설의 교양 고비인 게 네. 우선은 이거 말고 다른 작품 이분 이력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이 한 작품으로 우선 오스카에서 또 베스트 애니메이티드 숏 필름을 탔고요. 요거 말고 정말 많은 영화제에서 다 수상을 해버렸어요. 네. 20개인가 수상했고 8개 후보였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이 해 나온 단편 애니메이션 중엔 가장 많이 상을 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작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작품, 넷플릭스에서 한 작품 갖고 왔어요. 이거 넷플릭스에서만 독점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짧은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양 없이 여기서 끝내버릴게요. 딴딴.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좋은 점, 나쁜 점, 이상한 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봤잖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그렇지. 너무 혼자서 새벽 1시에 혼자 혼자. 봤다. 정말 저도 아내랑 같이 울었- 봤으면 많이 힘들어했을 것 엉엉 같아요. 울었어요. 또 안 잔다고 맞은 줄 알았어요. 보면서 울면서 맞으면서 너무 힘든 영화였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건 두 번 보세요. 무조건. 사실 저도 처음 볼 때 중반까지는 뭐 자식이 이러는 거에 되는데 어떤 사건이 개입되는 장면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그 정확히 이거 그게 제목이 나오는 문자 보낸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그 트라우마가 아까 지금 우리 학교는 얘기할 때겠지만 세월호가 생각이 안 날 수 없는 게 맞아요. 실제로 세월호 때 그 학생들이 보낸 그쵸, 문자 그쵸. 보면 네. 전부 다 사랑해 문자가 제일 많았다고 그때 다이빙벨 볼 때도 그랬고 그 감성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외치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외치는 게 이 장면에서 거기에서 그 충격이랑 그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슬픈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보고 좋게 보고 나중에 이거 최근에 다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내용을 알고 다시 볼 때는 첫 장면부터 느낌이 다르고 제가 볼 때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모르고 보는 한번 보고 알고 한번 봐도 그래봤자 20분도 안 됩니다. 러닝타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걸 좀 권해주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대구 지하철 참사 생각이 났어가지고. 아. 네. 그게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목을 보고 제목을 참 잘 썼어요. 그냥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근데 저한테는 반전이었죠. 아, 그 사건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예, 대부분 완벽하게 저도 네. 당황했어요. 그런 얘기를 생각 못했는데. 근데 묘사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그림자라는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어두운 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림자가 표현해 주는 게 난 너무 좋았던 게 그림자가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그래 줬으면 하고 바람을 표현하고 아, 나 그랬었지 하고 추억을 표현해 주고 아, 그랬을 거라고 후회를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둘이 갈라져 있는 모습에서 어둠이 빛이 되면서 같이 있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활용하니까 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갈 수 있는 역할이 이거구나인데 그게 너무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따 음악 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노래 한 곡이 그 그림 우리 옛날에 그림 그리고 나면 낙관을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찍어주는 느낌이 딱 들면서 이게 무슨 노래야?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 중간에 고양이 그 축구공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나온 애가 듣던 그 노래. 아니요. 그것도 다른 노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다른 곡인데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것도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구글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곡은 1950이라는 곡이래요. 약간 밝았던 곡은. 그렇군요. 그리고 뒤에 이 느린 곡은 린제이 마커스라는 그 보니까 호주 분이신 거죠, 여자분. 그게 What Did I Ask For?라고 해서 내가 부탁한 것이라는 제목이 되고 일단 가사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구성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보면서 아 진짜 그 생각 들었어요. 초반에 이제 부부가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서로가. 맞아요.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부부가 아이랑 살다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면 되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 더 끈끈해지거나 아니면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부부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 옆방에서 애기들 자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딸내미들이 자고 있는데 아니, 이거 보면 이거-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고 이번에 앙팡팬님 거거든. 이게- 아까 거는 안 감독님 거고 연애 좀 하라고. 대입이 되니까 당연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시커스나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막 이게 와가지고 확실히 어떤 작품이든 보면 이게 자기 개인 경험을 이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요거 볼 때는 좀 덜했고 저번에 어나더 라운드 할 때 거기서 늙고 병든 개랑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으려고 하는데 그럼 개를 볼 사람 없으니까 바다로 강으로 그냥 같이 개랑 가서 거기서 뛰어내서 자기는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혼자 강아지랑 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버리면 이 개는 누가 어떻게 돌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기 경험 안에서 이거를 감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낭콩맨님은 분명히 좀 더 실제로 이제 총기 사건이잖아요. 콜럼바인.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지금 그죠. 아직까지는. 그 총기 소지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리스크.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확 오니까 이게 그리고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아이들의 죽음이나 아이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접하다 보면 사실 오늘 시작 전에 어린이집 얘기 잠깐 양산 했었잖아요. 어린이집, 예. 지금 최근에 양산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무력감 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보낸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의 책임이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가- 가르치는 선생이 아기를 때리는 안 볼 때 때리는 뭐 그런 사건인 거죠. 때리고 밀치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이빨이 3개가 부러졌어요. 13개월짜리 그런 아이가. 일은 주기적으로 계속 있네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가해자가 있지만 자기 책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내가 보내가지고 내가 그냥 집에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영화도 아이 가진 부모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영화였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마이카 내용의 소재가 그래요. 둘이 부부가 4살 어렸을 때 애가 어떤 질병 심장병인가 뭔가로 4살 때 애가 죽었고 딸 그 이후로 둘이 완벽하게 이제 아까 앙팡팡님이 말한 두 가지 경우 중에 두 번째 둘이 어떤 불안해서 잠자리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잠자리만 둘이 가지면 여자가 이상한 허언을 막 하고 이러고 중요한 건 여자가 이제 배우 거기서 작가로 나오는데 잘 나가던 배우였다가 연기 생활도 접고 그 사건 이후 그랬었는데 그 촬영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동료 배우랑 바람을 펴요. 여자가. 그걸 알아요. 심지어는 남자 주인공이 자기 집에 출장 갔다가 취소돼가지고 집에 몰래 그냥 왔는데 바람 피는 걸 목격도 해요. 근데 주인공 남자가 화를 안 내거든요. 처음에 영화에서는 바람 피는 장면을 보는데 화를 안 내고 남자 그냥 가서 우선 딸이 죽은 걸 처음에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호구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막 그러진데 과거에 딸을 잃고 둘이 관계가 완벽하게 소원해지고 실제로 이 남자는 무의식 중에 자기 탓과 함께 아내 탓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바람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러는 감정 소모까지도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태로 둘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은 하는데 화도 나고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봐야 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그 영화 뭐죠? 그 가족들 다 불타 죽고 남자 혼자 남아.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그 영화도 마찬가지. 그것도 약간 비슷한 아이들이죠. 맥락인데. 네, 아이들이었죠. 자기 사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모습.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서 그게 뭐 그 일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확 와닿는. 그리고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아무도 잘못 안 했는데 모두가 죄인이 돼 있어. 이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거나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참 사람 힘들게 하고 멘탈이 참 약한 존재인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있죠. 많죠.
있고 뭐 사실 가장 뭐 아까 대구 지하철도 그렇지만 그 세월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마저 비하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못 느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느끼나? 느끼는 척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느끼는 척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경실 씨가 했던 얘기였는데 어렸을 때 언니가 있는데 엄마가 언니만 계란 반찬을 싸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왜 난 안 챙겨주냐고. 그랬더니 야나 이게 뭐 조금만 뭐 변명을 뭐 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더 들려나 두고 봐. 그랬대. 그리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무슨 계란 홍보이사가 됐대요. 그래서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계란 반찬을 해 먹는데요. 근데 이거를 방송 나와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어느 날은 꾹꾹 참다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지더래. 그러니까 잘 미안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했더니 얘기가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을 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유 진짜. 근데 자기 합리화. 그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대접받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 계란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느낀 게 여기서 은근히 이제 나중에는 약간 해피엔딩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자 뭐냐면은 그런 어두운 감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밥 아저씨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된다. 반대로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된다. 네가 오늘 되게 슬픈 날을 겪고 있다면은 우리는 밝은 날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희망도 어둠도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분으로 어떤 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한 날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상대적 깊이 그게 내가 더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어떤 어두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 다른 것 같고 그 저는 왜 남의 생일에 그렇게 계란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 어떤 공연 보러 갔어요. 선배 2명 2인극이었는데 둘 다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배우들인데 같이 그 연출하고 셋 저까지 4명이서 이제 그 파라솔로 가가지고 왜 벌써 웃으세요? 공연 끝나고 이렇게 막 술 먹다 2차로 이제 파라솔이라는 대학로 유명한 걸 갔어요. 근데 거기에 스팸 계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계란이 한 4-5개 이렇게 나오는 그 안주가 싸고 좋다고 딱 시켰어요, 연출이.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먹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내 접시로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데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갑자기 나한테 야 계란을 네가 혼자 한 마리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난 좀 억울한 게 인원도 4명이고 5개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화를 내는 거야. 계란으로 하나 갖다 그리고 돈도 잘 버시는 분이고 연출이 사는 거였는데 근데 좀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그랬어. 네가 한 입에 넣은 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한 입으로 그냥 넣은 줄 알았나 봐 그거를 하나를. 근데 좀 그래서 서러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연출이 왜 계란 먹는 거 아냐는 거. 애는 42인데 왜 계란 먹는 거 그러냐고. 이거 괜찮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만 2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안주로 계란만 소주 먹는데 떨어져라. 그러니까 은근히 서러운 거예요. 서로 계란 후라이 이거 뭐라고 내가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분노의 계란 후라이를 드셨다고. 아무튼 그때 근데 선배가 사과는 했어요. 한 입에 넣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접시를 이렇게 하는 걸 한 입에 그냥 넣는 줄. 부차에 미안하다 이러나더라고. 근데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그럴 뻔했죠. 그분 어머니 계란 후라이 안 해주셨나 보네요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형제가 많았나? 먹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는 서러워요. 무조건 맞죠. 서러워요. 하여튼 그리고 본편으로 다시 조금 들어가면 요거 참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했고 넷플릭스에 있는데 사실 저는 제목이랑 뭐 애니메이션 톤 보고 잘 처음에 땡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본 거를 얘기를 듣고 봤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반에는 그냥 가족 잃은 사람들 얘기구나 하고 막 대단한 전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다가 혹시나게 그 문자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쿵 한번 맞고 저도 거기서 이제 막 눈물이 나고 두 번째 볼 때는 벽에 있는 파란 페인트 찢어진 거랑 막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미 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뭐 나중에 부부가 네. 약간 희망적으로 다시 근데 하는 거에 보고서는 희망적인데 이제 나온 거지. 내가 한국인으로서 불편해. 마지막에
절대적인 어떤 힘이 도와줘서 부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거는 너무 판타지 쪽으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그냥 이 바람을 그러니까 만든 것 같아요. 이프 장면일 수 있어요. 이프. 너무 그랬으면 좋겠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될수 그렇게 없어. 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거 불편러가 나오긴 나오죠. 솔직히 진짜 잘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거 아니 솔직히 이건 상상해도 안 돼요. 에이 그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그 아까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아이를 다시는 못 가져요. 그 강렬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러다 공연하다가 거기서 이제 체업 작품을 하다가 어떤 장면을 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나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도 모르고. 근데 체업 작품은 사람을 자기 감정을 끄집어내서 자기 힘들게 한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참 하여튼 추천해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해 봅시다. 예. 그리고 빠르게 DDR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야히야. 예. 아까 린제이 마커스라는 분이 한 What Did I Ask For라는 노래고요.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겨놓고 간 것을 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막 허송세월보다는 게 아닐까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남겨진 게 내가 남겨달라고 한 건지 걔가 남긴 건지도 헷갈리고 그 남겨진 게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뭔가 이렇게 이 곡 구조처럼 되게 심플한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곡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사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음악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린제이 마커스라는 분은 가수고 네. 음악 감독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셨는데 존 허프터라고 음악 감독 역할 많이 수행하셨고 저기 95년부터 활동하시고 지금은 뭐 빅사운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레이블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작은 섹스 앤더 시티 시즌 1. 예, 그 음악 감독 하셨고 TV 시리즈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예, 그래서 되게 뭐 스테레오타입 괜찮은 음악이기도 하고 일단 그 곡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작품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간 머니볼트 떠오르는군요. 예. 엔딩곡이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이제 별점 매기고 끝내죠. 페이퍼맨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개 다 매기겠습니다. 저는 둘 다 4.4점입니다. 단단. 저는 페이퍼맨 3점, 이거 5점입니다. 네, 저는 페이퍼맨 이거가 뭐예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5점이라고 전해주세요. 좋습니다. 페이퍼맨 4점, 이건 5점. 오, 좋습니다. 이거가 자꾸 이거 제목 길다. 이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이 이겼습니다. 단단. 축하드립니다. 넷플릭스 1승. You win. 넷플릭스 오늘 2승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도 그렇고. 똥밭을 굴러도 2승이 좋죠. 좋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방송 우선 이 정도로 끝마칠 것 같고요. 하고 다음 방송에는 또 간만에 좀 아직 이제 더 배트맨은 3월 1일 개봉이라 아직 이른 것 같고 지금 좀 벼르고 있는 거 좀 있으면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킹메이커 아니면 나이트메어 엘리 뭐 둘 중에 한 작품 다룰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그 킹메이커 아닙니다. 예. 속았지로.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